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이오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예, 다이오드라든지 아니면 뒤에 내용인 이제 트랜지스터라든지 둘 다 모두 이제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그럼 반도체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전기 전도성이 도체와 절연체 사이인 물질을 반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체라고 하면 전기 전도성이 매우 크다라고 해서 전류가 아주 잘 흐르는 물질을 이야기하고, 절연체 또는 같은 말로 부도체라고도 하죠. 이 부도체는 제 전기 전도성이 아주 낮아서 또는 비저항이 매우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입니다. 이때 반도체란 반이라는 절반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 사이쯤에 있다라는 의미로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반도체는 이제 물질 중에서 저마늄, 예전에는 이제 그 게르마늄이라고 했는데 발음이 좀 바뀌었죠. 쓰는 게. 그래서 GE 이제 저마늄이고, SI 실리콘,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반도체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저마늄 같은 경우는 열에 좀 약한 이제 성질이 있어서 주로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 실리콘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 반도체는 이제 밑에서는 이제 순수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따로 하는데, 이러한 실리콘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제 불순물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원자들을 약간 첨가하는 과정,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도핑이라고 하는데, 바로 도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제 다이오드도 도핑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도핑을 왜 하냐? 도핑하게 되면 이제 그 전기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전기적 특성이라고 하면 바로 전기 전도성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수 반도체 또는 고유 반도체가 뭐냐라고 하면 밑에 이제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빨간색 글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던 프린트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화면 잠깐 멈춰서 이 공란을 이제 이 화면을 보고 적은 다음에 한번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순수 반도체라고 하면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자를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이거 이제 최외곽 전자라고 했었죠. 요즘에 이제 원자과 전자로 영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자과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8개일 때가 가장 안정된 상태라는 걸 이제 화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근데 순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다른 원자들과 이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때 결합하는 방법 중에 바로 공유 결합을 통해서 원자과 전자를 8개 만듭니다.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공유 결합하냐면, 이제 여기 밑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실리콘 원자 핵이고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웃한 이제 4개의 다른 실리콘 원자들이 있죠. 이웃한 4개의 실리콘 원자들과 각각 전자 하나씩을, 여기 전자 하나, 밑에 있는 원자가 또 전자 하나, 또 왼쪽에 그리고 위에 있는 이런 실리콘 다른 원자들과 총 4개와 하나씩을 공유해서 총 최외곽 전자,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를 8개를 만들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온도가 0켈빈이다라고 하면, 물론 이건 이제 실제로 우리가 구현한 적은 없는 온도긴 하죠. 어쨌든 이론상으로 가장 낮은 온도라고 하는 0켈빈이라고 하면 모든 이러한 원자과 전자가 바로 공유 결합을 해서 전기 전도성이 매우 낮게 됩니다. 전기 전도성이 낮고 높고는 이제 자유전자의 개수로 우리는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전자가 없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되게 낮은데, 온도가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상온이 한 300켈빈 정도 된다고 하는데, 300켈빈도 0켈빈보다는 훨씬 높은 온도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온에서도 이제 온도가 높아지게, 이런 이제 상온이 되면 이렇게 이제 그 공유 결합을 하고 있던 전자 중에 일부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지 않고 이렇게 튀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우리는 오른쪽에 이제 원자과 D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한데, 밑에 보면 원자과 D라고 해서 에너지 D입니다. 그중에서 이 원자과 D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원자과 전자가 갖는 에너지 분포를 나타내는 건데,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아마 화학 시간에 배우지 싶어요. 그 파울리 베타울리에 의해서 그 인접한 전자 같은 경우는 같은 에너지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D, 마치 아주 얇은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모여서 에너지 D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원자과 D의 에너지가 있는데, 이 원자과 D에 원래 전자 속해되어 있다가 상온 또는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이렇게 전도띠로 전자가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럼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바로 우리가 무슨 전자냐? 바로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전자는 말 그대로 움직임 자유롭기 때문에 전류가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기 전도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밑에 보면 이제 양공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걸 전공이라고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전공 서적을 좀 보면 예전에 나왔던 책들은 전공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튼 이제 자유전자가 만들어지면 이제 양공도 같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양공은 뭐냐면 본래 전자가 있었던 그 공간, 그러니까 원래 전자가 있던 공간인데 전자가 벗어나서 만들어진 빈 공간이 있을 텐데 그걸 우리는 이제 양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본래 왼쪽에 이제 0켈빈일 때는 자유전자도 없고 양공도 없는 상황인데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온도가 300켈빈 된다라고 하면 일부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면 자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자유전자가 만들어진 개수만큼 양공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유전자가 생기는 순간 그 빈 공간이 양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봐도 밑에 양공 그림이 이제 4개고 위에 이제 자유전자 개수도 4개죠. 이게 항상 쌍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개수도 일부러 같게 이제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 순수 반도체라고 하면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자인데 주로 공유결합, 그러니까 이제 공유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원자를 고체를 구성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전기 전도성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의 일부가 자유전자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때 자유전자는 말 그대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게 이제 된 거죠. 근데 보면 양공도 우리가 나중에는 흐른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양공이라는 것 자체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던 그런 그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주면 또는 뭐 전압을 가해주거나 열을 가해주거나 하면 왼편에 있던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던 전자가 양공으로 이동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이해되죠? 양공 자체가 원래 전자가 존재할 수 있던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전자가 양공 이동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양공은 없어지는 거죠. 전자가 그 공간을 채웠으니까. 하지만 그 양공이 채워지는 순간 본래 이제 전자 있었던 그 공간이 이제 새로운 양공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양공은 또 만약에 또 오른쪽에 있던 전자가 또 그 양공을 채우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원래 있던 그 전자 자리가 다시 양공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동하는 건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마치 무엇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까? 바로 양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장으로도 양공이 이동한다, 양공이 흐른다라고도 표현되어 있으니까 양공이 이동한다는 건 반대로 전자가 그 양공을 채워가면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규소, 아니 뭐 실리콘이든 아니면 저마늄이든 이러한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은 보통 우리가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 순수 반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같은 이런 반도체 소자를 만들 때는 도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핑은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특정한 불순물을 약간 첨가하는 것을 우리가 도핑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어떤 특정한 불순물을 넣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불순물 반도체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N형 반도체,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P형 반도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물의 함량이 뭐 이 빨간색 이것도 그치 공란이죠. 좀 잠깐 적어보세요. 불순물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전기 전도도가 더 높아지게 돼요. 그럼 밑에 내용에 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먼저 불순물 반도체 중에 N형 반도체, 네거티브 타입이라고 해서 그 첫 번째 글자 N을 따서 우리가 N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N형 반도체는 어떤 불순물을 도핑해서 만드냐? 바로 순수 반도체에 자유전자가 더 많이 생기도록 15족 원소를 도핑하게 돼요. 15족 원소는 대표적으로 인, 비소, 안티모니가 있는데 물론 이거 다 뭐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인 정도는 그냥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 같은 경우는 이제 15족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5개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순수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 했죠? 예, 바로 이제 4개라고 했죠. 그래서 그 4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접한 다른 원자 4개와 전자 하나씩을 공유 결합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인 중성 원자를 일부 도핑하는 거예요. 도핑하게 되면 인은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그 5개 중에 4개, 그림에 하나, 둘, 셋, 4개. 요 4개는 마치 본인이 실리콘인 것 마냥,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인 것 마냥 옆에 있는 다른 그, 그 실리콘 원자 또는 이제 실리콘 원자들과 이렇게 공유 결합합니다. 근데 원자과 전자 총 5개라 했으니까 하나가 남게 되죠. 즉 이 전자는 공유 결합을 할 수 없는 이제 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는
말 그대로 바로 이제 자유전자가 됩니다. 그 움직임이 훨씬 더 이제 자유롭다는 이야기죠. 이 전자가 갖는 이 에너지를 이제 에너지 띠의 그 위치로 보면 전도띠 바로 아래에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근데 전도띠 바로 아래에 있다라는 건 에너지가 조금만, 그러니까 뭐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그러니까 상온에서 이제 상온이면 충분히 온도가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온만 되면 바로 이 전자는 충분히 전도띠로 이제 전이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띠를 전이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자유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더 많이 이제 잘 흐를 수 있게 된 거죠. 조금 전에 불순물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또는 이거 같은 표현으로 도핑을 많이 할수록, 이렇게 말을 하셨겠죠. 많이 할수록 전기 전도도가 높아진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여기서 N형 반도체, 밑에는 P형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제 그 불순물을 많이 도핑하면 도핑할수록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5조 원소를 여기서는 이제 도핑할 때는 주계 원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계 원자 할 때 이 주계를 딴 게 아니라 바로 자유전자를 좀 더 많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 그림을 보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원자과 띠에 양공은 왜 있는 거죠? 라고 하는 이 질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까? 이 N형 반도체 이 도핑하기 전에, 어쨌든 도핑하기 전에 순수 반도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라고 하면 아까 영케빈에서는 물론 양공쌍이 만들어지지 않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양공띠 그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 일부가 이렇게 전도띠로 전이하면서 자유전자가 되고, 그 빈 공간이 양공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N형 반도체든 P형 반도체든 순수 반도체든 상관없이 모든 반도체에는 이렇게 원자과 띠에 일부의 양공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전도띠의 자유전자 개수를 보면 이 모형이지만 그림을 잘 그려놨죠. 바로 자유전자 개수가 원자과 띠의 양공보다 훨씬 더 일부러 많이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자유전자는 양공에서, 그러니까 양공을 만들면서 전이한 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인과 같은 불순물 15조 원소를 도핑해서 만들어진 자유전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나타냈다. 그러면 도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당연히 전기 전도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했던 말을 이제 문장을 정리하면, 이제 여분의 전자 한 개, 이게 어떤 여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있던 원자과 전자 5개 중에 4개는 공유결합을 하고, 공유결합을 하지 않는 전자 하나가 바로 약하게 결합한 상태, 그러니까 결합을 공유결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는 전도띠 바로 아래의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된다. 그래서 작은 열 에너지로도, 즉 조금만 온도가 높아져도 전도띠로 전이해서 자유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N형 반도체의 전도띠, 여기 전도띠에는 원자과 띠에서 전이한 전자, 그러니까 아까 순수 반도체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고, 그리고 불순물 원자에 의해서 전이한 전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공수가 자유전자 수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이때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전하 운반자라는 용어를 이제 쓰게 되는데, 전하 운반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전하라는 그러한 물리적 성질을 이동시키는 입자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전자가 있는 거죠. 전자는 이제 음전하를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한다는 건 말 그대로 음전하의 전기적 성질이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전하를 운반하는 뭐 입자라고 해서 줄여서 전하 운반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사실 엄밀하게 보면 전하 운반자는 전자만 이렇게 있다 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아까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냐면 전자가 실제 이동하지만 양공이 흐른다, 양공이 이동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 운반자는 크게 전자도 있지만 양공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도 있지만 양공이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는 효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의 수가 이제 양공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유전자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전자라고 표현했지만 주요 전하 운반자라고 표현을 하고, 양공 같은 경우는 그 개수가 되게 적어서 전류를 흐르게 하지만 그러한 그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전하 운반자 중에서도 소수 전하 운반자는 양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다음 P형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형 반도체는 포지티브 타입해서 여기 P를 따서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N형 반도체와 조금 성질이 다르겠죠. 뭐 어떻게 다르냐? 바로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도핑하는데 바로 양공이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이번에는
13족 원소를 도핑하게 됩니다. 13족 원소라고 하면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걸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등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제 알루미늄을 표현했는데, 이 알루미늄이든 붕소든 원자과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둘, 세 개, 요 3개죠.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눈치가 있으면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수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4개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불순물인 이렇게 알루미늄 원자가 들어가게 되면 알루미늄 원자의 원자과 전자 3개는 모두 공유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 밑에 있던 다른 실리콘 원자는 전자 하나를 요 알루미늄과 이렇게 공유결합 하려고 했는데, 공유결합을 할 원자과 전자가 알루미늄은 없어요. 즉 뭐가 만들어진다? 바로 양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제 도핑함으로써 양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혹시나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N형 반도체를 만들든 P형 반도체를 만들든 어쨌든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에 중성인 물질을 도핑하기 때문에 전체가 뭐 대전되거나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자유전자가 더 많아지냐 또는 양공이 많아지냐, 이렇게 정기적 성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원래 없었던 이런 양공 이 만들어지는데, 이 양공의 에너지 준위를 보니까 바로 원자과 띠 바로 위에 해당되는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는 말은 딴 게 아니라, 조금만 에너지를 가해주면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바로 이러한 밖의 준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 말은 이제 다른 곳에 양공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그 붕소나 알루미늄 이러한 13족 원소를 도핑함으로써 양공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금만 에너지가 가해져도 옆에 있던 다른 그 공결합하고 있던 전자가 이렇게 양공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양공은 본래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전자가 원래 있었는데 없어지게 되면 이 자리가 다시 양공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양공으로 또 다른 전자가 이렇게 또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즉 양공이 이렇게 흐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그 에너지 띠 모형을 한번 볼까요? 원자과 띠를 보면 확실히 양공의 개수를 더 많이 그려놨죠. 물론 전도띠에 자유전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 있어요. 이제 순수 반도체도 있는 자유전자가 있는데 확실히 양공의 개수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알루미늄 같은 13족 원소를 도핑했기 때문에 양공이 많다는 걸 표현한 거고, 이 양공이 많아진 그 이유는 에너지가 조금만 높아져도, 그러니까 상온이면 충분한데 바로 이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바로 밖의 준위로 이동하게 되면서 양공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P형 반도체를 이제 이론 한번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하나의 결합에는 전자 한 개가 부족한 빈자리가 만들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래 순수 반도체는 딱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인접한 원자와 모두 이렇게 공결합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밖의 준위를 있는 이제 밖의 원자인 13족 원소를 넣었으니까 3개는 이렇게 공결합이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빈자리, 바로 그 빈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빈자리는 원자과 띠 바로 위에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된다. 그래서 조금만 에너지를 가해줘도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밖의 준위로 이동하게 돼서 바로 양공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P형 반도체 원자과 띠에는 양공이 두 종류의 양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띠로 전자가 전이하면서 만들어진 양공이 있고, 그 다음에 밖의 준위로 전자가 전이해서 만들어진 양공,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양공의 개수가 자유전자보다 양공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P형 반도체는 전하 운반자 중에서도 주요 전하 운반자가 바로 양공, 즉 주로 양공이 이동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우리는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 전하 운반자는 자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차이점을 알겠죠? 바로 원자과 전자를 5개를 도핑해서 자유전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N형 반도체가 있고,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이제 원자를 도핑해서 이렇게 양공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P형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배우는 건 다이오드하고 트랜지스터인데 왜 다이오드 하기 전에 이렇게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본론이에요. 바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다이오드라는 이 전기 소자 자체를 바로 P형 반도체 하나와 N형 반도체 하나를 결합해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 P형과 N형을 배웠는지 알겠죠? 그러면 P형과 N형을 이렇게 접합시키면 왜 이러한 그 다이오드랑 왜 이렇게 만들어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이오드의
핵심 개념은, 그러니까 핵심 역할은 바로 정류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오드 하면 정류작용을 떠올리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정류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정해진 방향의 전류만 흐르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전류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발전소에서 발전시킨 것도 교류고, 우리 학교나 가정으로 도착하는 전류의 형태도 교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다 교류가 아니라 직류 전류를 이용해서 이제 제대로 구동하게끔 설계를 하게 돼요. 그러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때 다이오드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이제 다루고 있는 거고, 우리 그때 실험하면서 다이오드의 직접 생김새를 봤었는데, 요 전기 소자 실제 모습 이제 캡처해 왔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다이오드를 아마 직접 자세히 본 사람은 기억날 텐데, 이렇게 흰색 약간 회색 빛깔 같은 이렇게 선처럼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N형 반도체고, 그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이 바로 P형 반도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구조는 이렇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물리적으로 붙여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기 기호가 아주 기가 막힌데, 전기 기호를 보면 여러분들 혹시 화살표 방향이 보입니까? 일부러 화살표 방향처럼 보이라고 기호를 이렇게 만든 건데, 이 화살표 방향은 지금 오른쪽 방향이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회로 기호를 봤을 때 화살표 방향인 오른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아주 잘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화살표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 그러니까 왼쪽 방향으로는 이 벽처럼 보이는 거 있습니까? 이 벽에 막혀서 왼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제 생각하라고 일부러 전기 기호를 이렇게 다이오드는 나타냅니다. 그러면 다이오드 기호 중에 예를 들어서 회로 구성하는데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 말은 화살표 방향인 아랫 방향으로는 전류가 잘 흐르지만 화살표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실제 모습에서도 여러분들 아까 약간 회색 빛깔의 그 색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색칠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막혀 있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삼각형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다이오드를 사용할 때도 방향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PN 접합, 그러니까 이 다이오드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아까 이제 배웠던 내용 한번 생각해 보면,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모양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겠죠? 지금 이거 양공입니다. 양공이 되게 많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자유전자가 되게 많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딱 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접합면 있죠? 이 접합면 부분에서 자유전자의 일부가 양공으로 이동하는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확산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동하는 건 자유전자가 이동하죠. 하지만 우리는 표현도 어떻게 하냐면, 바로 N형 반도체의 자유전자가 접합면을 넘어 확산된다, 또는 양공과 결합한다라고도 표현하고, 동시에 양공이 또 확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양공이 오른쪽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양공이 확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자유전자의 에너지가 양공의 에너지보다 조금 더 커요. 아까 에너지 D 내용을 잠깐 보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위 잠깐 더 보겠습니다. 아까 N형 반도체의 자유전자 에너지 D의 위치는 전도띠예요. 이 전도띠에 있는 이 에너지가 밑에 보면 원자과 D의 이 양공의 에너지보다 에너지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좀 높은 전자가 에너지가 조금 낮은 양공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확산이 일어나면 어떤 일을 하냐?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P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나 전기적으로 대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 그랬어요. 어쨌든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질을 도핑했기 때문에 전체가 플러스나 전체가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N형 반도체에 있던 자유전자 일부가 양공으로 P형 반도체로 이동하게 되면 말이 달라져요. 왜냐면 본래 중성이었는데 전자 일부가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그러면 뭐가 되죠? 바로 플러스로 대전되는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P형 반도체 오른쪽은 본래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전자가 넘어왔어요. 그 말은 마이너스로 대전된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 바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내부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부 전기장이 만들어지면 또 어떻게 되냐?
바로 오른쪽에 있던 이제 이 자유전자는 더 이상 왼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왼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지면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은 확산이 일어나긴 하지만 확산이 무한히 계속 일어나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확산이 일어나고 나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밑에 이론으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전도띠의 자유전자와 원자가 띠의 양공이 서로 확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기체 분자가 확산하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 만나서 소멸하는 것을 우리는 재결합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재결합인지 알겠죠? 원래 양공이라는 게 전자 있던 공간이니까. 여기서 이제 소멸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양공과 자유전자가 서로 결합하게 되면 양공도 없어지고 동시에 자유전자도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소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유전자가 양공을 채우게 되면 이제 자유전자도 없고 전공이 아닌 이제 양공이라고 합니다. 양공도 없으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할 수 없어요. 양공도 이동할 수 없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름을 공핍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의 접합 부근은 우리가 공핍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접합면 근처에서 각각 전하를 띤 영역이 생기게 되며,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접합면 오른쪽은 플러스, 접합면 왼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전하를 띤 영역이 돼서 에너지 준위차가 발생하고, 이 에너지 준위차라는 게 바로 그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를 우리가 전위장벽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전위장벽에 의해서 더 이상 양공과 전자는 더 이상 확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전기장이 왼쪽으로 형성되니까 양공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없고 전자는 왼쪽으로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이오드 회로를 한번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 아까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통과시키는 정류작용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이오드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냐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을 수 있는데,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을 우리가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순방향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하고,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방향을 우리가 역방향 바이어스를 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순방향 바이어스는 어떤 방향이냐, 이거 좀 외워줘야 되는데, 이런 PN 다이오드에서 P형 반도체 쪽에는 플러스 극, 그리고 N형 반도체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면 이때 우리는 순방향 전압이라고 해요. 이거를 좀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P형은 플러스, N형은 전원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P형이 아까 파지티브의 첫 글자 P를 땄고, N은 그 네거티브의 첫자 N을 땄다 그랬어요. 즉 여기서 P형 하면 P, 파지티브 긍정적인 이제 플러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연관시키면 될 것 같고, 네거티브 부정적인 마이너스를 떠올리면 조금 이해하기 이제 수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순방향 바이어스의 연결 그 방법을 좀 외울 수 있도록 하고, 역방향은 말 그대로 반대 방향이죠. 즉 P형 반도체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 N형 반도체에는 플러스 극을 연결하게 되면 이때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역방향 바이어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냐를 한번 봐야 되는데, 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단어 바로 정류작용, 요 빈칸 바로 채워봅니다.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고 다른 한쪽으로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걸 우리는 두 글자로 정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왜 정류작용이 일어나냐라고 한번 봤을 때, 왼쪽 그림 한번 봐보죠. 왼쪽 그림 보면 지금 왼쪽은 P형 반도체 양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자유전자가 나타나 있는 N형 반도체죠. 지금 P형 반도체에는 플러스 극을 연결했고, P형 반도체에는 플러스 극을 연결했고, N형 반도체에는 마이너스를 연결한 상태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N형 반도체에 있던 이 자유전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마이너스니까 왼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되죠. 그러면 충분히 말 그대로 왼쪽으로 이제 힘을 받아 이동하는 거고, 양공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전자가 이동하는 거지만 양공의 이동 방향이 전자와 반대이기 때문에 마치 플러스 전하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왼쪽이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됩니다. 즉 접합면 입장에서는 N형 반도체의 전자와 P형 반도체의 양공이 서로 가까워지는 거죠. 서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서로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결합한다는 건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내용이에요. 아까 이 공핍층 같은 경우는 전기장 방향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왼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전압 걸어주지 않으면 조금 확산되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공핍증이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지금 전체 이 건전지를 통해서 만든 전기장의 방향을 보면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공핍증이 만드는 전기장과 이런 외부 회로가 만드는 전기장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래서 이때 외부 전기장의 이 크기가 공핍증의 전기장보다 크면 R자 전기장이 바로 오른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졌으니까 양공은 오른쪽 방향, 자유전자는 왼쪽 방향 힘을 받아서 계속 접합면에서 계속 이게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결합한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유전자 하나만 한번 쫓아가 봅시다. 자유전자의 여행을 한번 따라가 보면 왼쪽 방향으로 이제 전기력을 받으니까 이동해서 이제 P형 반도체에 갔을 때는 P형 반도체 양공과 딱 결합하는 거예요. 그럼 양공과 결합하면 근데 옆에 또 다른 양공이 있죠. 근데 힘은 계속 왼쪽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양공으로 또 이동할 수 있고, 또 다른 양공 이동하고, 이동하다가 이렇게 전선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건전지는 뭐 어떤 역할을 해주냐? 바로 플러스 극에 도착한 전자를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시켜 주는 게 바로 전자의 역할이죠. 건전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동한 전자는 다시 또 이렇게 이동해서 또 여기에 자유전자로 아주 자유롭게 이동하다가 또 이렇게 접합면을 넘어서 또 이동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즉 전류가 계속 잘 흐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끔씩 보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다 보면 여기 있는 자유전자가 점점 줄어들거나 여기 있는 양공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 총 개수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닫힌 회로고 전자가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외부에 있던 전자가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라 어쨌든 이 회로 안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양공이나 전자의 개수가 변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인 것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역방향 바이어스를 한번 봐볼까요? 역방향 바이어스는 P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 N형 반도체에 플러스 극을 연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핍증의 전기장 방향이 아까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이 원래 공핍증이 만드는 전기장 방향인데, 여기서 외부 회로가 만드는 전기장 방향 역시도 왼쪽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게 되죠. 즉 자유전자는 오른쪽이 플러스로 연결되었으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고, 여기 있던 양공, P형 반도체 양공 같은 경우는 왼쪽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본래 공피층의 넓이보다 공피층이 더 넓어져서 우리 이걸 두꺼워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왜 두꺼워진지 알겠죠? 공핍층이라고 하면 자유전자도 없고 양공도 없는 공간을 공핍층이라고 하는데, 본래 있던 것보다 전자하고 양공이 서로 반대 방향 접합면 기준으로 서로 멀어지니까 더 공핍층이 넓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핍층이 두꺼워진다라는 건 더 이상 그 접합면 내에서 전자와 양공이 결합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 말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알겠죠? 밑에 있는 그림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면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외부 전압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과 공핍층의 전기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어서 공핍층이 얇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외부 전압에 의한 전기장이 공핍층의 전기장보다 조금 더 크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외부 전압이 너무 약하면 또 이제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해도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여러분들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했을 겁니다. 여튼 조금만 근데 전기장이 커지면 이제 공핍층이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R자 전기장이 이제 외부 전압에 의한 전기장과 같아지게 되니까. 즉 이렇게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요. 그러니까 이제 접합면에서 계속 결합한다는 이야기죠. 즉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적어보세요. 총 양공과 총 전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그때는 외부 전압에 의한 전기장과 공핍층의 전기장이 같은 방향이 되니까 공핍층이 더 두꺼워진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제 그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걸어질 때 전자하고 양공이 멀어지는 방향으로 조금 이동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순식간입니다. 그렇게 이동하고 나서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다. 즉 전류가 거의 흐르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밑에 있는 이 그래프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가 우리가 다이오드 특성 곡선, 이제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데, 다이오드의 특성을 나타내는 아주 핵심적인 그래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했었는데, 여기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아니라 요 가로축은 전압입니다. 전압은 딴 게 아니라
바로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NBL 실험할 때 그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을 전압계로 이제 측정했었죠. 그리고 세로축은 뭐냐? 바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이오드에 이제 그때는 NBL에 이제 공급하는 전원으로서 전류를 측정했었는데, 그때 보면 순방향 바이어스, 즉 이게 아마 여러분들 실험 잘했으면 아마 이 그래프로 나타났을 거고, 만약에 어떤 실험조는 모양 자체가 이렇게 반대로 그림이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순방향 바이어스와 역방향 바이어스 지금 회로가 반대로 이제 연결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특성 곡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 그러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바이어스의 크기가, 그러니까 전압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들 아마 실험하면 예를 들어서 0.1V나 0.2V 정도까지는 전류가 그렇게 크게 흐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전압이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전류가 갑자기 엄청 잘 흐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이오드가 그쪽 방향으로는 전류를 아주 잘 통과시키는 거죠. 근데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면 어떻게 되냐?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성 곡선을 보면 역방향 바이어스가 접합파기라 그래서 임계 전압이 있는데, 임계 전압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제 이때는 이제 말 그대로 다이오드가 본래 기능을 이제 상실하게 되고 이제 부서지게 되면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접합파기라고 하는데, 근데 이 접합파기는 약 한 70V 이상 정도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70V는 되게 고전압인데다가 우리가 사용했던 그 실험 장치로서는 구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접합하기까지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튼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역방향 바이어스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순방향 바이어스에서 조금만 전압이 높아지면 바로 전류가 아주 잘 흐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면 엄밀하게 보면 역방향 바이어스일 때 그렇다고 전류가 0인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가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에서 그 주요 전하 운반자와 전하 운반자, 그리고 소수 전하 운반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위에 있는 이 그림은 전부 다 주요 전하 운반자의 운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전하 운반자는 소수도 있어. 아까 그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 한번 잠깐 정리해 볼까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의 전하 운반자는 바로 전자였고, N형 반도체의 소수 전하 운반자는 양공이었습니다. P형 반도체는 그와 반대였죠. P형 반도체는 주요 전하 운반자가 양공, 소수 전하 운반자가 전자인데, 어쨌든 이런 소수 전하 운반자도 적진 하지만 존재해요. 그래서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는 건 아니다. 바로 소수 전하 운반자 덕분에 조금은 흐른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하면 P형 반도체에는 플러스 전하, N형 반도체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연결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좀 잘못 이해하면 P형 반도체에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를 걸면 아예 무조건 역방향이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플러스 뭐 몇 볼트, 마이너스 몇 볼트라는 이런 전위 같은 개념은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중력 파텐시 에너지처럼 기준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순방향 바이어스는 이제 N형 반도체 걸리는 전압이 또는 전위가, 미안합니다. P형이 N형보다 더 높은 전압이 걸리면 우린 그걸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바이어스요. 예를 들어서 P형 반도체에는 마이너스 0.3V가 걸리고 N형 반도체에는 마이너스 1V가 걸린다라고 하면 P형이 마이너스니까 역방향이겠네가 아니라 N형 반도체 마이너스 1보다 더 크죠. 더 크니까 이건 순방향 바이어스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순방향 바이어스에서는 0.3V에서 1.6V, 이건 다이오드 종류마다 좀 다른데 여러분도 아마 확인했을 겁니다. 0.3에서 1.6V 이상이 되면 전류가 급격히 흐른다는 거. 실리콘의 경우는 약 0.7V 정도 됩니다. 근데 역방향 바이어스에서는 조금씩 누설 전류라고 하는데 조금씩 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설 전류의 그 원인은 빈칸 채워봅니다. 소수 전하 운반자의 이동 때문에 누설 전류가 흐르고, 어느 한계에서는 급격하게 전류가 다시 흐르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접합파괴. 근데 접합파괴는 약 70에서 80V의 역방향 전압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직접 실험으로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했던 이제 아마 실험했던 거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이오드에 우리가 그 전에 회로 구성했던 건 이렇게 직렬 전압 여기에 저항하고 다이오드를 연결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전류계를 측정하고 여기에 전압계를 측정해서 실험했던 게 우리 첫 번째 그 특성 곡선을 확인하는 거였고, 여기에서 직류 전원이 아니라
교류 전원으로 이제 함수 발생기를 통해서 바꿨었죠. 그러면 여기서 교류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전류가 이게 사인형 파동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혹시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납니까? 바로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공급하는 건 사인으로 공급하지만 실제로 통과되는 건 절반만 통과돼요. 왜 그런지 알겠죠? 바로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통과시키고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를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좀 단점이 절반의 에너지를 손실하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필요는 있지만 교류 왔던 에너지를 다이오드로 인해서 절반의 에너지가 손실되는 건 너무나도 에너지 손실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는 이렇게 구현하진 않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구현하냐, 모든 에너지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다이오드 4개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마 실험을 직접 하지 못했을 텐데 혹시 그 시간이 되고 하면 이것도 한번 구현해 보면 더 재밌겠죠. 다이오드 4개를 이렇게 이 그림에 따라서 구성하면 돼요. 그러면 한번 따라가 볼까요? 만약 이 A 방향, 즉 시계 요 윗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전압이 걸렸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반대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파란색 만들어졌다 하면 파란색 따라가 볼까요?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다가 D1과 D2 중에서 D1으로는 전류가 흐르지가 못하죠. 다이오드가 막혀 있으니까 D2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럼 D2로 흐르고 이제 D3를 못 갑니다. D3를 못 가니까 이렇게 저항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하게 돼.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이동해서 어디로 가냐? 선생님 여기서는 그럼 D1과 D4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때는 D1으로 가진 않고 D4로 다 가게 돼요. 왜냐면 D1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D1으로 가서 그럼 D2로 가면 이게 마치 외부에서 전원 공급이 없는데도 전류가 계속 흐른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D1으로 이동하지 않고 다 D4로 갑니다. 그럼 D4로 가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회로가 구성되고 그러면 60분의 1초 뒤, 60Hz면 그렇죠. 1Hz면 1초 뒤인데 어쨌든 1Hz에 1초 뒤라고 하면 1초 뒤에 빨간색 방향으로 전압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밑에가 플러스 위에가 마이너스 이렇게 전류 흐릅니다. 한번 따라가 봅시다. B 방향이 되면 이렇게 가다가 D3와 D4를 만나는데 D4로는 못 가죠. 벽에 막혔습니다. 그럼 D3로 갑니다. 그럼 D3로 간 다음에 D2로 못 가죠. 여기 막혔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저항을 통과하는데 기가 막히게 저항을 통과하는 전류의 방향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같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이렇게 회로를 구성했던 거. 즉 출력 전압이 이렇게 모든 방향, 그러니까 A 방향이든 B 방향이든 상관없이 이게 저항을 통과하는 전류가 모두 다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울룩불룩하니까 완벽한 직류는 아닙니다. 직류가 되려면 이렇게 평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도 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축전기를 통해서 하는데 여튼 다이오드 4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 전압이 에너지 손실을 이렇게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걸로 구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류 회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만드는 회로를 정류 회로라고 하고 여기서는 그 아까 절반 우리 실험했던 요거 절반만 되는 요거는 반파 정류 회로. 그러니까 절반만 파동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거는 이제 반파라고 하진 않죠. 하여튼 전체가 다 나타나니까. 그다음에 보면 그래서 오른쪽 건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전파 정류 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퀴즈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아마 답이 없었을 거예요. 한번 이 답이 벌써 다 그려져 있긴 한데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회로에서 입력 전압에 따른 출력 전압을 그래프로 나타내 봅시다. 근데 이 문제가 제가 지금 완성도가 좀 낮았어요. 지금 딴 게 아니라 그 출력 전압의 양단은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전압기로 측정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그려놨어야 되는데 제가 좀 빠졌네요. 여기 전압을 측정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입력 전압은 여기서 교류니까 말 그대로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이렇게 방향이 왔다 갔다 주기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 저항 양단을 한번 봐볼까요? 이거는 이제 편의상 한번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은데 만약에 순간적으로 윗방향이다라고 만약 걸렸다 이걸 이제 플러스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쉽게 생각하면 여기는 0V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5V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순방향이니까 지금 다이오드 전류 아주 잘 통과합니다. 전류 아주 잘 흐르죠. 그러면 전류가 아주 잘 흐른다라는 건 다이오드 양단에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압 강화가 없어. 그러니까 전류 아주 잘 흐르고. 그러면 실제 여기 5V라는 전압 강화는 다 어디서 걸리냐? 바로 저항에서 다 걸리는 거죠. 저항에서
여기서는 이게 5V고 밑에가 0V가 되니까 이 저항 양단에 5V의 전압이 다 걸리게 됩니다. 즉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나타냈지만 플러스일 때는 전부 다 이게 다 출력 전압으로 이렇게 다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전압 강화가 나타나니까. 근데 이게 방향이 반대가 되었다라고 하면 조금만 치워서 한번 보죠. 이렇게 방향이 반대가 되면 쉽게 생각하면 여기가 위에가 이제 0V 밑에가 5V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죠. 바로 역방향이니까 전류가 흐르질 않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건 쉽게 생각하면 다이오드 양단에 전부 다 5V의 전압 강화가 다 걸린다는 거예요. 저항의 전압 강화는 공식이 V는 IR인데 전류 I가 흐르지 않으니까 0V잖아. 그러니까 저항 양단에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출력 전압을 측정해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0. 오른쪽 그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일 때는 또 전압 강화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전압 강화 일어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근데 오른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봐보면 이번에는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 이제 다이오드의 그 전압을 이렇게 측정하는 거죠. 이때도 쉽게 윗방향 플러스 잡으면 여기 5V, 밑에는 0V. 전압 강화가 그 전류가 아주 잘 흐르죠. 전류가 잘 흐르는데 여기서는 전류가 잘 흐르는 상황에서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차를 측정하는 거니까 다이오드 전류 아주 잘 흐를 때는 아까 말했죠. 전압 강화는 전부 다 저항에서 5V가 다 걸리게 됩니다. 즉 여기서 출력에서는 플러스일 때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이오드 양단에서는. 그다음에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예상이 됩니까? 방향이 반대가 되면 밑에가 이제 그 5V 그 밑에가 0V가 되고 위에가 반대죠. 밑에가 5V 위에가 0V니까 이때는 역방향이니까 전류가 이제 그 잘 흐르지 않죠. 전류 잘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 양단에는 전압차가 걸리지 않고 바로 이런 다이오드 양단에 전압이 다 걸리게 되니까 그때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그때 다이오드가 이렇게 다 전압이 걸리게 된다. 계속 반복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그림, 요거는 여러분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실험을 통해서 구현한 그 비슷한 건 구현을 좀 해봤을 거예요. 아까 이거 전파 정류 회로라고 해서 다이오드 4개를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위로 흐르든 아래로 흐르든 이 저항에 흐르는 항상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로가 이런 식으로 옆에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랬죠. 근데 이게 전류의 방향은 항상 같지만 그 세기가 세졌다가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러한 일정한 전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바로 저항 양단에 축전기를 병렬로 연결해 줍니다. 왜 축전기를 병렬로 연결해 주는지 알겠습니까? 왜 연결해 주냐면 축전기가 병렬로 연결되게 되면 그 전류가 축전기 되시면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축전기 전류가 흐른다는 건 축전기가 충전된다는 거예요. 그럼 축전기가 충전되게 되면 마치 건전지에 하나의 건전지가, 그러니까 이 저항에 하나의 건전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즉 세기가 이렇게 약해질 때 있죠. 이 전압이 약해질 때 그때 전압이 바로 약해지지 않고 축전기에 이 충전된 이 전압에 의해서 방전되는 게 이렇게 약해지게끔 돼요. 그래서 충전됐다가 방전되려고 한 이게 낮아지려고 하는 거 좀 느려지게 되고 그다음 또 방향이 또 반대니까 또 충전되고. 물론 이 충전되는 건 축전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저항 양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저항 양단에 측정해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전보다 훨씬 더 매끄러운 이러한 곡선을 만들 수가 있다. 물론 실제 회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거는 좀 더 간단하게 이제 나타낸 건데 이런 식으로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는 건 다이오드와 그 축전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참고차 제너 다이오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너 다이오드의 회로 기호는 모양 보입니까? 살짝 다르죠. 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조금 구분합니다. 아까 우리가 일반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역방향 임계 전압이 예를 들어 70V나 80V 되면 접합 파괴가 되면서 다이오드가 더 이상 이제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이오드가 이제 손상되는 건데,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도핑을 좀 많이 해서 만들거든요. 그 도핑을 많이 하면 공핍증이 되게 얇아져. 왜냐면 도핑 많이 했다는 건 부수말 많기 때문에 그 공핍층, 그 접합면 있죠. 접합면에 그 전자하고 양공 개수가 원체 많아서 조금만 이동해서 금방 그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층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 공핍층이 좀 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 임계 전압이 약 5V에서 7V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역방향 임계 전압이 더 이상 아까 말했던 70V 이상 걸리게 되면 더 이상 그 다이오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에 비해서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역방향 임계 전압이 7V 또는 5V로 되게 작은
작은 특징이 있고 역방향계 전압에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될 뿐 다이오드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방향, 역방향 이렇게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방향을 또 바꿔가면서 또 조절할 수 있다. 그걸 우리는 제너 다이오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중 이제 모두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가장 대표적인 제너 다이오드는 워낙에 특징이 또 분명하고 많이 쓰이기 때문에 따로 한번 참고차 적어봤고요. 나중에 이제 밑에 그 다른 영상 보면 이제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그 선생님이 또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트랜지스터에서 이미터하고 베이스 트랜지스터는 이제 소자가 세 개, 그 회로가 세 개로 이제 소자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미터하고 베이스를 제너 다이오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미터하고 베이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트랜지스터 영상에 제가 또 이 제너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을 또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면 조금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다이오드에 대한 이론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이어서 조금 쉰 다음에 트랜지스터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